네. 국민이 묻습니다.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 저희 국무총리 인청특위는 지난 임명 동의안을 받은 10일부터 청문회까지 후보자 자격을 검증했지만 부적격임을 확인했습니다. 후보자는 지금껏 객관적으로 제시된 10대 결격 사유에 대해 단 한 가지도 소명하지 못했습니다. 후보자 본인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아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2000년 총리 청문회 최초로 증인 제로의 청문회였습니다. 후보자는 본인 입으로 제출하겠다는 자료도 마지막 날 밤 12시까지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총리 인준을 힘으로 밀어붙일 기세입니다. 이에 우리는 오늘 국민을 대표하는 각계 대표자님들을 모시고 국민 청문회를 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표결로 국민의힘은 이길 수 있으나 국민은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증명되리라 봅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참석자 여러분들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회계사이시자 전 참여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을 역임하신 김경률 회계사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봉평면에서 2만 평 이상의 농지에서 부추, 양상추, 감자 등을 경작하는 농업이신 김대희 평창군 연합회장님을 소개합니다. 네, 그리고 현 고려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이시자 남북경제연구소장인 남성욱 교수님을 소개합니다. 네, 현 교육 바로 세우기 운동본부 대표이시자 행동하는 자유시민 대표이신 박소영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네, 평양 출신으로 북한을 이탈하셨습니다. 네, 김금혁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네, 서울권 대학생 협의회 의장을 역임하셨습니다. 김채수 대학생이십니다. 네, 먼저 원내대표님의 모두 말씀을 듣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원석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장면들을 목격했습니다. 소득이 없는데도 재산은 늘어나기만 했습니다. 배추농사, 반도자, 정여세 등 각종 의혹만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예산도 모르고 국가 채무 비율도 모르는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표적 수사라며 범죄 전력을 합리화하는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게는 어떠한 해명도 없었고 어떠한 반성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더불어민주당은 야당 청문위원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정치 공세와 신상털기로 되받아치는 비상식적인 태도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이틀간의 청문회는 총리 후보자를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국민의 분노와 허탈감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에 이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는 우기면 그만이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전대미문의 국민 우롱 사태를 이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남겼습니다. 제출해야 할 정빙 자료는 내지 않고 청문위원들에게는 조롱과 비아냥으로 일관했습니다. 공직 후보자로서 최소한의 자질과 태도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김민석 후보자를 끝까지 감싸며 민심은 외면한 채 명심만 따르는 정권의 거수임을 자인했습니다. 하물며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장과 KBS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유례없이 사흘간 진행하며 온갖 압박과 억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국정을 총괄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서는 이틀짜리 짧은 청문회에 그마저도 부실한 자료 제출을
묵인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특기인 내로남불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처럼 부도덕한 인사를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된다면 앞으로 있을 어떤 인사청문회도 의미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윗물이 탁한데 아랫물만 맑기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도덕성과 윤리 기준이 무너진 공직사회는 결국 국민의 삶을 위태롭게 만들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청문회를 열고 국민과 함께 다시 묻고자 합니다. 관련 전문가, 탈북민, 청년 등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김민석 후보자가 과연 국정의 책임을 맡을 자격이 있는지, 이 정권이 정말 국민 앞에 떳떳할 수 있는지를 국민의 이름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이번 국민청문회는 김민석 후보자의 실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평가하는 자리입니다. 국민이 묻고 국민이 판단하고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끝까지 김민석 후보자의 손을 놓지 않는다면 그 손은 결국 민심을 거스르고 국민을 해치는 손이 될 것입니다. 오늘 청문인으로 함께해 주신 김경률 회계사님, 김금혁 위원님, 박소영 위원님, 남성욱 교수님, 김채수 위원님, 김대희 회장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종배 인청특위위원장님 말씀해 계시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특위위원장 이종배입니다. 지난 24일, 25일 양일간 실시한 인사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당 인사청문 위원들은 모두 만장일치로 부적격 판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를 부적격 판정하고 또 임용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이유는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발목을 잡고 흔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새로운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서 대한민국이 처한 난국을 헤쳐나가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이 있는 국무총리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김민석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줄줄이 대기하고 있는 장관 등의 인사청문회 기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총리로 내정된 이후에 국회 청문회를 무시하고 에피타이저로 김칫국부터 마시면서 총리 행세를 했습니다. 또 청문 과정에서는 증인, 참고인 전혀 없이 또 자료도 제출하지 않은 채 10대 의혹에 대한 아무런 증거도 없이 꾸며낸 말로 덮어가면서 의혹을 전혀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국정운영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난데없이 배추 디저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흐릿한 안개 속에서 시작한 청문회가 후보자의 둘러대기와 민주당 의원들의 엄호 그리고 본인이 약속했던 자료마저 제출하지 않아서 맹탕 청문회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국민청문회를 통해서 임용 저지를 위한 진국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참여하신 국민 대표위원님들의 모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한 2, 3분 정도로 해주시면 될 텐데요. 먼저 김경률 회계사님 말씀부터 듣겠습니다. 예, 제가 하는 일이 항상 그렇듯이 15분 주어진 줄 알고 야 이거 15분에 다 할 수 있을래나 시간이 턱없이 모자라겠다 했는데
계산해 보면 2분 30초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빨리빨리 가보겠습니다. 먼저 우선 김민석 후보 청문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계좌 정보와 증인이 없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뭐 지금 김민석을 제2의 조국이다, 제2의 조국이다 하는데 그렇게 되면 조국 전 장관은 상당히 억울해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왼쪽 위는 좀 잘 안 보이길 기대하면서 인용해 온 건데 제가 조국 사태 전후로 해서 다 이 계좌 정보들을 모은 겁니다. 보시면 익성, IFM, 뭐 웰스GNT, WFM 이렇게 금전이 오고 간 게 다 드러났었고 여러 가지 뭐 증인들, 증언들 이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뭐 또 한덕수 총리, 황교안 총리는 뭐 계좌 내놓은 적 없지 않냐 하는데 그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재산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홍명보한테 우리가 홍명보 청문회 한다고 할 때 계좌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또 언급하고 싶은 것은 과연 서울에서 집 사는 게 더 쉬운지 총리 인사청문회 통과하는 게 더 쉬운지 지금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아래 지금 쭉 보시면 구비 서류 해가지고 9가지가 보이는데 서초구청 홈페이지에서 그대로 따왔습니다. 예, 보시면 뭐죠? 모든 게 다 있습니다. 3번 토지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허가 신청서, 사전 동의서, 정말 어마무시하고 사실상의 거래를 이제 뭐랄까요? 힘들게 하는 그런 요소들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쪽은 짧게 말씀드리면 결론은 지금 8억이 빈다. 8억이 빈다는 말씀이시고 기영에 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 8억이 빈다는 사실을 우리가 뭐로부터 밝혀냈냐면 김민석 후보가 내놓은 연말정산 자료로부터 찾아낸 거고 여러분 잘 기억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오신 기자분들 다 근로소득자이시겠지만 근로소득 연말정산 때 비용 인정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아파트 관리비 인정 안 되잖아요. 그리고 아주 특수한 경우 제외하고는 차입금에 대한 이자 적용 안 되잖아요. 근로소득자 연말정산에서 인정되는 지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실생활에서 지출되는 지출 중에 극히 일부분이라는 것. 이것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다음 쪽 보시면 다음 쪽 보여주십시오. 자, 그러면 지금 8억이 비는데 김민석 후보 뭐라고 하냐면 야 우리 아들내미 유학비 얼마 이건 애초에 뭐 말도 안 하고 우리 전처가 줬다 그러니까 빼야 된다 하면서 6억이다 소명해야 될 게 뭐 6억이고 그래서 뭐 전처 장모 뭐 배추 다 동원해 가지고 소명됐다 하는데 사실 잘 보십시오. 지금 왼쪽 상단인데 교육비로 신고된 게 연말정산 때 신고된 게 불과 36만 6천 원. 이 지금 현처의 그 교육비입니다. 그러니까 애시당초 빠져 있어요. 지금 아들의 교육비는. 그리고 소명 과정에서 본인이 실토했듯이 아들의 청심국제고와 코넬대 유학비는 못해도 2억이라는 게 스스로 이제 인정한 셈인데 그렇게 되면 8억을 소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10억을 소명해야죠. 시간 되면 길게 설명하겠지만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2분 30초라. 그 다음에 또 하나 눈여겨보고 싶은 건 신용카드 사용액이에요. 뭐냐면 2022년 먼저 이때의 여러분 연말정산 해보셨겠지만 이때의 신용카드 사용액은 김민석 후보의 경우 김민석, 배우자, 엄마, 아들내미, 딸내미 이거 다 5명이 다 쓴 거거든요. 자, 2021년 7,700 오케이 억셉트. 2022년 1억 6천, 1억 600. 2023년 1,500 이거 믿을 수 있나요? 2024년 2,900, 2020년 1,200. 전 이건 좀 의심스럽다. 세대가 지금 몇 세대가 되냐면 아마 김민석,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뭐 아들, 딸, 뭐 별도 세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몇 세대가 됩니까? 이 세 세대가 하는데 1,500만 원 사용, 저는 이거 못 믿겠어요. 저는 못 믿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때 우리가 지금 소명해야 될 금액은 김민석이 주장하는 6억은 턱도 없을 뿐더러 신고 내역대로라면 8억이 비는데 아들 교육비 2억 그리고 신용카드 사용액을 못해도 몇 년간 1억이라고 치면 이건 최소한 검증 대상 금액은 11억을 넘는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고요. 넘어가 주십시오. 자, 김민석 후보 측의 해명 제가 피처링 김남국이라고 쓴 이유는 과거 김남국 전 의원이 현 비서관이 어떤 소명을 한 바 있냐면 코인에 대해서 신고 의무 없다 공직자윤리법에
문구 그대로 따지자면 맞는데 제가 그때 페이스북에 무슨 말을 썼냐면 네 말대로 하자면 재산 신고에 누락될 거 많다. 그런 말을 했었고 결국 지금 김민석 후보가 찾아낸 해명이라고 하는 것들 출판기념회, 빙부조의금, 결혼식 축의금, 전처의 교육비 보조, 배추농사 투자금, 장모의 월 3,400만 원 생활비 보조, 사업 기타 소득 모든 이것들이 다 뭐냐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살짝살짝 엇나갈 수 있는 모든 수단들을 다 동원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스스로, 장관들 스스로 공직자윤리법을 형해화해버리선 안 된다. 그리고 마지막은 박선원 의원 말씀대로 마태복음의 말씀, 믿음이 최고의 요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번외로 전 이 부분도 꼭 지적하고 싶은데요. 강신성 씨, 나와 둘은 형제보다 가까운 사이고 서로의 모든 것을 함께하고 내놓을 순간이고 동지이자 형으로 생각한다는 김민석 후보의 말씀도 있었지만은 지금 이 회사는 신성ENT라는 회사입니다. 강신성 씨가 제가 봐서는 실소유주예요. 실소유주 맞습니다. 지분은 20% 안팎인데 시간 되면 길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실소유주로 보이는데 이분이 8억에 산 땅으로 80억 감정평가를 받고 50억 대출을 받습니다. 그 과정에 당연히 정읍시장에 인허가도 있었고 제가 봤을 때 의문스러운 것은 50억 대출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있을 수 있다기보다는 은행에서 실제 벌어진 일이니까. 근데 그 50억 대출이 일어나자마자 그 회사 신성ENT에서 2018년에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이냐면 2번이라고 보이시죠? 우측 상단에. 그 돈이 고스란히 그대로 대여금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단언컨대 우리나라 금융권, 특히 제1금융권에서는 벌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지금 제1금융권에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2018년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행에서 회사에게 돈 빌려줄 때는 시설자금이라든가 운영자금으로 쓴다는 목적으로 나갔는데 고스란히 임직원 대여금으로 그 금액 그대로 나가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 왜 이와 같이 김민석 후보 주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마지막으로 언급하고 싶은 건 전 처음에 그 두 분 자살하셨단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 김민석의 이 스폰서임을 자임하면서 처음엔 기사를 보고 안 믿었어요. 너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신부로부터 회사 명목으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을 고스란히 김민석에게 줬다? 이게 가능하다고? 이건 너무 조금 이걸 검증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걸 믿지 않았었는데 이걸 보면은 저는 의심된다. 김민석 후보 주변에서 왜 이와 같은 일이 계속 벌어지고 수십억에 비이고 이동하고 하는지 이것을 김민석 후보는 밝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률 회계사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네. 그 다음 김대희 회장님 말씀하실 텐데요. 저희가 순서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말씀을 하시고 그게 다 한 바퀴가 돌아간 다음에 이 청문위원들과 1대1로 이제 말씀하실 시간도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대희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평창 봉평에서 농사 짓고 있는 농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이 자리에 참석했는데 와 보니까 지금 제 앞에 배추가 이렇게 놓여져 있네요. 사실 저 배추가 죄도 없는데 저 배추한테 상당히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추가 시장에 있든지 또 주부들 손에서 이렇게 요리로 쓰여야 되는데 이렇게 국회에 이렇게 와 있어서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배추한테 상당히 미안하고 또 배추로 인해 가지고 요번 청문회를 저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좌우간에 농민들의 마음은 지금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이야기했었던 거는 사실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이 돼서 저도 이 자리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질문을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대로 저는 정치인도 아니고 농민의 한 사람으로서 소신껏 있는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남성욱 교수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이번 학기가 이제 끝나면서 대학에서 석박사 논문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면 학생이 석사, 박사 학위 신청서를 내면서 논문과 함께 제출하는 서류가 표절 검사서입니다. 본인이 각종 사이트에 카피킬러를 통해서 자기 논문을 입력시키면 당신 논문 표절 퍼센테이지가 바로 뜨고요. 구체적으로 요구를 하면 어느 대목까지 다 뜹니다. 그러면 저희 고려대학은 7%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뭐 돌려서 낼 때 10%, 15% 이러면 접수 자체가 안 되고 심사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한테 빨리 짧은 시간 안에 고쳐서 제출을 해야지 논문 심사가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석사의 경우는 7, 8%, 박사의 경우는 그거보다 낮은 5, 6% 기준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의 논문 표절률이 41%라는 얘기를 듣고 학생들이 저한테 항의를 합니다. 교수님 41% 논문도 통과되는데 제 거는 15%밖에 안 됐는데 왜 논문 심사가 안 됩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는 나중에 얘기하자. 일단 빨리 논문부터 고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우리 김희정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얘기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소영 대표님 말씀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소영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청문회를 보면서 일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학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런 청문회 때마다 그 자녀 입시 비리라든지 뭐 이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김민석 후보에 대해서 거론이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거 조국 시즌2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반 국민의 엄마, 아빠로서는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냥 열심히 정말 직장 생활하면서 서포트하는 거 외에는 할 수 없는데 이런 청문회를 통해서 정치인들 특히 이런 소위 실세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 자녀 교육 문제 또 입시 과정의 문제들을 거론이 될 때마다 참 정말 서글프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김민석 후보의 아들 문제입니다. 자사고 지금 특목고에 입학하지 않았습니까? 2020년도, 21년도 그때면 문재인 정권인데요. 문재인 정부에서 특히 자사고 문제, 특목고 문제를 완전 폐지하겠다는 것으로 많은 국민들을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이 그 당시에 자사고 폐지건으로 길거리에 나와서 내내 정권을 향해서 호소하고 항의하고 했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반해서 항상 정치권이나 또 힘 있는 자들은 본인 자식은 자사고 특목고 보내면서 왜 우리 일반 국민들이 자사고 특목고 보내려고 하는데 이걸 못 가게 하느냐라는 그 국민들의 어떤 분노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번 김민석 후보 청문회에서도 또 어김없이 자기 자녀를 또 특목고에 입학시키기 위해서 제주도로 이사하는 과정도 정말 일반 국민들이 들었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사실상 서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지역에서 계속 살았다면 청신국제고등학교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로 이사하는 과정, 그 제주도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적절하게 시의적절하게 케어하는 엄마가 또 취업하는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 청문회에서 밝혀지는 과정을 보면서 사실 저희는 그런 의혹들이 좀 해소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리고 김민석 후보가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하길 바랬습니다. 그런데 청문회 결과, 청문회를 지켜본 국민들의 분노는 더 배가가 됐고 정말 해소가 되기보다는 의혹이 더 증폭됐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민석 후보의 태도는 정말 저희들을 더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거대 여당이라서 그럴까요? 어쩌면 청문회 인준이 그냥 당연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본회의장에서 셀카 찍고 하는 모습들은
국민들의 분노를 더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분노한 한 학부모로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오늘 청문위원들께서 주시는 질문에 대해서 저도 성심성의껏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북한 이탈 주민이신 김금혁 선생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2분 30초 동안 짧게 해야 되는데 꼭 이 얘기만은 해달라고 많은 탈북민들께서 말씀을 주셔서 꾹꾹 눌러 담았습니다. 최대한 간결하게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탈북민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 탈북민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북한을 이탈한 사람이라는 사전적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얻기 위해 우리 탈북민들은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이들은 부모와 생이별하는 아픔을 겪었고 또 누군가는 이 두만강의 급류에 휩쓸려간 자식과 형제의 시체도 찾지 못하고 탈북의 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그 일념 하나로 그들은 지옥을 탈출하고 있으며 잡히면 죽겠다는 각오로 청산가리 한 움큼을 주머니에 넣은 채 목숨을 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의 땅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 묻겠습니다. 후보자는 칭화대 논문에서 북한 이탈 주민을 반도자, 도북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을 배반한 사람, 북한에서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의 한자입니다. 논란이 되니 그런 뜻이 아니다. 중국에서도 사용하는 단어라 우기시던데 칭화대 석사까지 하시면서 정작 천자문에는 약하신가 봅니다. 자신이 사용한 한자의 뜻도 모르십니까? 후보자가 사용한 반도자라는 용어는 달리 해석할 여지도 전혀 없습니다. 배반, 반, 도망, 도, 사람, 자, 말 그대로 배반하고 도망간 사람이라는 뜻 이외에 다른 뜻은 없습니다. 또한 해당 용어는 중국에서도 매우 생경한 용어이며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묻겠습니다. 탈북민이 배신자입니까? 배신자라면 누구를 배신한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채 김씨 일가의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를 찾기 위해 목숨을 건 이들을 배신자라고 부른다면 북한 주민 전체를 노예로 삼고 극악무도한 독재 공포정치를 행하고 있는 김씨 일가는 뭐라고 부르시겠습니까? 탈북민들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곳은 오직 북한 정권뿐입니다. 탈북민들을 통해 북한 정권의 잔혹성이 만천하에 공개되고 참혹한 인권 상황이 폭로되고 있으니 북한은 우리의 남겨진 가족들을 인질로 삼고 협박과 회유를 일삼으며 탈북민의 입을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대체 누구의 편에 서 있습니까? 독재의 피해자를 향해 가해자들의 슬퍼한 용어를 남발하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변하는 후보자의 태도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 선택의 배경에 탈북민들을 바라보는 후보자의 삐뚤어진 시각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습니다. 탈북민들을 향한 민주당 정치인들의 이유 모를 적대감과 반복적으로 가해지는 악의적인 비하는 임수경 전 의원이 탈북민들을 향해 배신자는 입 닥치고 살라라고 외쳤던 그때의 망동에서 전혀 나아진 것이 없어 보입니다. 명백한 잘못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커녕 오히려 색깔론으로 몰아가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니 말입니다. 하등의 쓸모없는 주체사상에 심취되어 대학생 시절 주사퍼로 이름 꽤나 날렸던 분들께서 여전히 그 시절의 사고방식에서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채 자신만의 생각에 갇혀 색깔론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그저 안쓰러울 따름입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께 명확히 요구합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표현의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고 진솔하게 사과하십시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에 빠지거나 그로 인해 그릇된 신념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면서도 고치려 하지 않고 끝까지 정신승리하면서 되려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들을 비난한다면 국무총리는 고사하고 한 개인으로서의 인간성조차 그 자격을 의심받게 될 것입니다. 나이만 많다고 다 어른이 되는 것이 아니듯 정치 경력만으로 국무총리의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총리라면 그에 맞는 품격과 자질, 올바른 생각과 태도, 특정 집단의 이익과 사상, 그들만의 영달이 아닌 사회 전체의 균형을 위한 큰 지도자의 그릇을 가져야 합니다. 그럴 능력이 없거든 더 이상의 목리는 그만하고 이만 물러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채수 대학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중앙대학생위원장 김채수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김민석 후보의 민낯을 보았습니다. 성공한 정치낭인 김민석 후보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가히 놀랍습니다. 김민석 후보는 극단적 반미 사상에 심취해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벌이고 아직도 아무런 사과가 없습니다. 반미 사상뿐만이 아닙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추모하는 5.18 전야제가 끝난 후 당일 밤 룸사롱을 즐기는 김민석 후보의 모습을 생각하면 저는 광주에서 나고 자란 광주 청년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청년들이 마주한 현실을 보십시오. 청년 실업률은 7.5%로 4년 만에 최고치 기록이며 저를 비롯한 수많은 청년들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현실 속에서 김민석 총리 후보자의 아들은 아버지의 삐뚤어진 자식 사랑 아래 연간 1억 원이 넘는 교육비, 국회의원 아버지의 입법권 동원, 홍콩대 인턴 등 일반 청년들이 평생 꿈꿀 수 없는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성공한 정치낭인 김민석 후보께 물어보고 싶습니다. 민주화를 외치던 패기 있던 20대 김민석의 열정은 어디 가고 어쩌다가 다른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아 아들 스펙으로 만들어주는 불공정과 편법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처음부터 민주화라는 가면 아래 본인이 특권층이 되는 상상을 하셨던 겁니까? 모두가 합심하여 586 정치낭인의 폭주를 멈추어야 합니다. 청년의 입장으로 김민석 후보의 궤적을 보면 김민석 후보는 총리 후보자가 아니라 청산되어야 할 586 정치낭인 중 한 명일 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발언을 마치고 이제 본격적으로 국민청문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청문특위위원과 여기 계신 국민대표위원 간의 질의응답이 있겠는데요. 먼저 편의상 김경률 그 국민대표위원님께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주진우 의원입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저는 문재인 정부 때 국민에게 공개됐던 7대 인사 검증 기준이 무려 지금 8년이 넘었는데 오히려 후퇴됐고 공개하지 않는 것은 더욱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민석 후보자가 에게 제기된 여러 가지 의혹들 중 7대 검증 기준에 벌써 4가지나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 등록을 하지 않았고 증여세를 제때 내지 않은 탈루 의혹이 있고 또한 논문 표절에 또 위장 전입까지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확히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김경률 회계사님께 회계적인 전문성 있는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아까 회계사님도 말씀하셨는데 김민석 후보자는 2020년도에 재산 공개를 하면서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 정도의 순재산이라고 공개를 했고 지금 5년 만에 뚜껑을 열어보니 플러스 2억 원 가까운 재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억 원의 세비를 받아서 생활을 다 하고 또 5년간 기부금도 2억 원 정도 다 내고 그리고도 예금으로 따지면 8억 원이 증가했다는 뜻입니다. 순자산이 8억 원 증가해서 기존의 빚도 다 갚고 실제 재산이 1년마다 1억 6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죠. 근데 김민석 후보자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결혼식, 빙부상, 출판 기념회 등등에서 받았던 현금이 있는데 그 현금을 각각 그 해에 2020년도 빙부상이 있던 해에는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 현금을 다 써버렸고 그래서 재산 등록을 안 했고 출판 기념회가 있었던 2022년과 2023년에도 다 현금을 써버렸기 때문에 그해 연말 기준으로 재산 등록을 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상식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당시에는 김민석 후보자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될 것을 본인도 전혀 예상 못했고 우리도 전혀 몰랐습니다. 과연 현금이라는 것은 차명재산과 같아서 아무도 추적이 불가능한데 하필이면 혼자서 그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연말마다 각각의 연말마다 그 돈을 다 영원으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남아있었던 현금이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란 추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표로 딱 보이는데요. 2021년 1억 1천만 원의 순재산이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세비를 받고 생활을 하면서도 1억 1천만 원의 재산이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빙부상에 들어왔던 조의금이 전부 다 현금으로 소진됐다면 2021년도에 1억 1천만 원이나 되는 돈은 어디서 뚝 떨어진 것입니까?
2024년도는 더 직관적이고 더 확실합니다. 2023년도 출판기념회에서 받은 돈을 11월 29일에 받고 12월 31일까지 다 써버렸다면, 한 푼도 남지 않았다면, 그 다음 해에 2024년도에 2억 1천만 원의 현금은 도대체 어디서 순재산 증가액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게 현금이 유입되지 않고서는 재산이 어떻게 1억 연봉인 사람이 생활을 다하고 기부금까지 냈는데 2억 1천만 원의 재산이 증가할 수 있습니까? 숫자상으로 아예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 전에 있던 현금들이 제대로 재산 등록되지 않고 남아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회계사님이 아까 지적하셨다시피 2024년도에는 신용카드도 거의 쓰지 않았어요. 씀씀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1억 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던 거나 7천, 8천만 원 정도 신용카드를 쓰던 사람이 갑자기 어떤 해에는 1,500만 원을 쓰고 2,900만 원을 쓴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현금을 더 썼다는 얘기처럼 비춰지지 않겠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회계사님의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주진우 의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5년 동안 통째로 보게 되면 뭐 10억이 빈다, 뭐 12억이 빈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 한 해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이벤트가 없었던 2021년이라든가 2024년 이 경우에는 이제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죠. 2021년 한 해를 예를 들어 본다라면 세수로 1억 원을 가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카드 사용액이 7천만 원 정도입니다. 그거로 이미 이제 자녀 재산은 3천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로부터 1억 천 재산이 늘어나려면 최소한 이제 8천만 원이 비게 되고, 저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로 꿰는 하나의 사례가 이 장모로부터 월 3,400만 원을 받았다. 이 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한번 상식적인 견지에서 살펴보자라면 국회의원은 4선, 그리고 헌금은 매년 4천만 원 정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그리고 신용카드는 1억 정도 썼으니까 월 1,000만 원씩 신용카드 쓰는 사람에게, 사위에게 어떤 장인 장모가 월 3,400씩 생활비를 보내줄 수 있는지, 보내주는 사람은 그렇다 치지만 그걸 받는 그 사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주진우 의원님의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만들어낸 한도 6억, 제가 봤을 땐 절대 6억일 수는 없는데 6억의 한도를 만들어 놓고서 어떤 그 과거 김남국 그 비서관이 만들어냈던 법의 허점들, 공직자윤리법의 허점들을 찾아내서 출판기념회다, 결혼식이다, 빙부상이다 이런 식으로 사후적으로 꿰맞춘 조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이 증여세 포탈 문제도 문제인데요. 지금 김민석 후보자 주장대로라고 하더라도 처갓집에서 2억 원을 5년에 걸쳐서 받았다는 것인데 그것도 현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증여세는 그 받았을 때 내야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현금이 포함되어 있는 돈을 받으면서 그때그때 신고하지 않다가 인사청문회 국면이 되니까 이제서야 신고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가산세도 붙고 현금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내야 되고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점이 생기거든요. 저도 회계사님과 같은 의견인데 이것이 8억 원 재산 증가분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말을 맞추기 위해서 그 장모와 관련된 2억 원의 증여 부분을 얘기했을 뿐이지, 국민 입장에서는 이 금액이 과연 각 출판기념회랑 빙부상, 장모로부터의 지원금 등이 각각 얼마인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라고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그에 따르면 이제 전처로부터 받은 교육비 2억 원, 아들에 대한 교육비 2억 원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판례를 좀 꼼꼼히 찾아봤는데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이 교육비를 낼 때 내어야만 되고, 만약에 이제 우리 흔히 이제 할아버지가 뭐 아들내미 유학비로 해서 1억을 준다, 뭐 2억을 준다 하게 되면 이때는 그 피부양 의무가 있는 아버지가 생활 능력이 있는지, 이때 이제 김민석이 생활 능력이 있냐 없냐 따지게 된다라면 교회에 헌금을 매년 5천만 원씩 내고 이런 분에게 뭐 생활 능력 교육비를 못 낼 수 있다, 내기 힘들다라는 말은 하기 힘드니까 이때에도 이제 증여세 의무가 부과가 되고요. 제 생각엔 기왕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출판기념회 소득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김민석 의원이 주장한 대로 2억 5천이고 뭐 1억 원이고 이렇게 상회한다라면 이건 분명히 증여세로
그 과세 대상으로 판단할 여지가 있다. 이건 좀 과세 당국에서 적극적으로 판단해봐야 된다라는 어떤 사실 확인 차원의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희정 의원님 뭐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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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말씀을 대상자의 말씀. 예,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연제구의 김희정이라고 합니다. 저는 질문을 일단 우리 김대희 농촌 지도자 연합 회장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직접 농사 지으시는 거잖아요, 그죠? 예,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정말 아까 평창에서 오셨다고 말씀드렸는데 저희에게 현장 목소리를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아까 인사 말씀 중에 농민으로 소신껏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 지금 그 후보자한테 들었어야 되는 말을 김민석 후보님에게는 그런 얘기를 못 들었는데 정말 이 현장에서 힘들게 땀 흘리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오자마자 이 자리에서 그런 말씀을 드려서 참 감명 깊게 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짧게 좀 몇 가지 좀 여쭙겠습니다. 네. 먼저 그 이틀에 걸쳐서 김민석 후보가 이 배추, 제가 정말 배추 여기 왔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이 배추, 그죠? 배추에 투자한다라고 그랬는데 혹시 주변에 사실은 제가 그 농사에 투자하는 분 찾기도 굉장히 어렵고 저는 들어본 적이 없는데 배추 농사에 투자하는 분을 지금까지 살면서 혹시 만나보거나 들은 사례가 있습니까? 지금 그 김민석 그 총리 후보자가 말씀하신 그 투자는 그 우리 농민들이 모르겠어요. 저도 농사를 짓고 있지만은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고요. 계약 재배라 그래갖고 이제 얼마 이렇게 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뭐 투자를 해갖고 돈을 다달이 얼마를 받고 하는 거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예, 그럼 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이제 2억 원을 투자를 해서 약 3년에 걸쳐서 매달 450만 원을 받고 그리고 또 그 투자한 돈도 돌려받았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배추는 1년 내내 농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1년에 돈 만질 수 있는 기회가 뭐 작게는 한 번 또 뭐 2번 이렇게 지역별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꼬박꼬박 매달 돈을 받을 수 있는 게 현장에서 들었을 때 이것 또한 가능한 얘기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은 그 평창인데 그 평창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이 넓다 보니까 해발 고도 차이가 있어서 지금 봄에 한번 농사를 질 수가 있고 가을에 한번 농사를 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관령면 좀 해발 700 이상 되는 데는 여름 배추 딱 한 번만 합니다. 그 얘기는 2번 농사 지면은 1년에 2번, 그러니까 만약에 얘를 제가 그 쌈배추 같은 경우는 한 50일, 김장배추 같은 경우는 한 3개월 정도 키우거든요. 근데 키우는 도중에는 계속 돈이 들어가겠죠. 네. 그리고 수확하는 날은 뭐 하루로 정해져 있겠죠. 왜? 그 대량으로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사람을 이렇게 근로자들하고 외국인 근로자들하고 지주하고 같이 이렇게 수확을 해서 사실 돈 들어오는 날은 수확하는 날 딱 하루고 또 좀 지대가 얕은 지역에서는 봄가을 하면은 이틀이겠죠. 그래서 우리 농민들이 생각하는 거 또 이렇게 그 농사 지면서 이렇게 그 현장에서 그 농민들의 생각과 목소리하고는 전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말씀을 하셔서 좀 왜서 저렇게 우리 농민들을 저 청문회에 또 죄 없는 배추까지 끌고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하나. 그리고 이제 이를테면은 이 배추라는 게 있잖아요. 평당 얼마가 나오고 이게 보장이 안 돼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청년 농업인으로 이제 채택이 돼서 작년에 처음으로 자기가 그 임대를 받아가지고 배추 농사를 사실 지었어요. 그래 아버지로서 배추가 진짜 무럭무럭 자라는 게 그 제 아이들이 자라는 것처럼 기분도 좋고 해서 촬영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 밤새 비가 왔는데 그 다음날 가니까 배추가 이렇게 배추 형체가 다 갖춰졌는데 싹 주저앉았어요. 아이고. 10원도 못 건졌습니다. 아유. 그 우리 아이가 농비만 한 2천만 원 정도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진짜 아버지 밑에서 농사일 거들면서 조금씩 벌고 지금 배달 일하며 같이 농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자기 건 자기가 해보겠다는 저걸 했는데 작년에 폭삭 한 10원도 못 건졌습니다. 그런데 이 배추로 해가지고 다달이 받았다라는 건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자료로도 사실은 김민석 후보께서 말씀하신 걸 증명할 수 없었는데 실제로 보면 주변에서 평생 계시면서 배추에 이렇게 투자한다라는 거는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말씀이고 설사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1년 내내 고정 수익을 450만 원씩이나 버는 거는 불가능하다라는 말로 요약이 됩니다. 그래서 2대에 걸쳐서 이렇게 현장에서 농사 짓고 계시고 아마 또 여기 참석하신다고 해서 제가 알기로는 주변 분들하고도 말씀도 많이 나누고 오신 것 같은데요. 농사꾼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배추 핑계 대는 김민석 후보에게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편하게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예, 제가 그 지도자 이제 군회장인데 평창 군회장인데 우리 대화 회장님하고 어저께 통화를 했는데 지금 배추 시세가 안 나가지고 값이 없어서 그 계약 재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자면 그 얼마를 받고 농사를 지어서 주는데 장사꾼이 가져가 갖고 이제 이 비용이 안 나오니까 1000평을 농사를 지었다면은 한 100평에서 한 150평 정도 뜯어가니까 얘들이 밭에 쫙 깔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지대가 좀 얕아서 지금 정리를 싹 하고 또 이모작을 심어야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들을 한 20여 명씩 불러갖고 지금 3일째 치우고 있는데 사실 내일 우리 회의거든요. 네. 회의에 참석해라 하니까 배추 빨리 치우고 준비해야 되는데 회의에 참석할 수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데 제 마음이 진짜 엄청나게 좀 무너졌고 좀 우리 농민들이 이 배추 농사뿐이 아니라 우리 농사 짓는 사람들을 이런 청문회에 사실 뭐 배추뿐이 아니고 모든 작물들을 이런 이슈 때마다 이렇게 적어내갖고 그 정치화하고 또 그런 분들이 자기들 뭐 이렇게 빠져나갈 구멍들을 찾고 이런 거 봤을 때 왜서 우리 농민들을 진짜 우리 농민들 사실 무지 어렵거든요. 네. 그런데 어려움이 뭐가 있는지 사실 정치하시는 분들 자세히는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저희들은 농사를 좀 대량으로 하다 보니까 사람을 많이 쓰는데 사람들도 우리나라 그 사람들은 젊은 청년이 됐든 연세 드신 분들도 밭일을 못합니다. 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 평창 같은 경우는 그 라오스에서 지금 들어와서 저희 집에서 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사실 8명이 필요한데 지금 2사람 왔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들어오는 그 인력들이 다른 어느 나라도 안 간답니다. 우리나라가 천국이랍니다. 왜냐하니까 최저임금을 주잖아요. 그 최저임금을 주는 우리 농민들은 사실 없는 돈이지만은 무지 힘들죠. 그렇지만은 다른 나라들은 많이 이렇게 그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도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우리가 이 농사 짓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 자꾸 이렇게 배추를 끌고 들어와서 뭐 되지도 않는 말씀들을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농민들이 좀 마음을 많이 다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그런 부분들을 그 총리 후보자께서도 뭐 총리가 되시든 사퇴를 하시든 좀 그런 부분에 진솔하게 사과도 하시고 좀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엄청 바쁜 와중인데도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답변하는 걸 보고 여기에 참여하게 됐다는 말씀 들으면서 저도 참 마음이 아프고요. 저희는 이렇게 배출을 돈 빠져나가는데 그렇게 핑계거리가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 해서 실제 농촌 현장을 잘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또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이어서 하죠. 네, 이어서. 남상욱 교수님 질의. 예. 그러면 제가 그 논문 관련돼서 현장에서 또 질문을 했었기 때문에 남상욱 교수님께 논문 관련돼서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통 학계 표절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습니까? 저희 교육부 지침만 알고 있는데 실제 학교 분위기도 똑같은지 궁금합니다. 현장 네, 분위기. 학교 다르지 않습니다. 이제 학생이 석박사 논문 학위 신청을 할 때는 본 논문과 함께 카피킬러라는 여러 개의 이제 표절도 검사 프로그램으로 자기 논문 돌린 결과서를 첨부해서 냅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의 경우는 뭐 맥시멈 8%를 넘어서 그걸 내면 이 논문은 표절에 해당되기 때문에 논문 심사 자체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카피킬러에 넣고 김인석 후보 논문을 돌려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100% 복붙한 것만 41%가 나왔고요. 단어 하나 meanwhile, however 뭐 바꾼 거랑 그 다음에 도표 형태로 보고서 형태로 정리된 거를 그거를 서술 형태로 바꾼 거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하면 이 41%를 훨씬 더 상회할 걸로 예상이 되거든요. 아마 교수님께서도 보고 나오셨을 것 같은데 그럼 김인석 후보 논문은 그럼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네, 34페이지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주하고 앞에 목차 빼면 실제 논문은 한 30% 되는데 30쪽 되는데 41% 표절이면 네, 뭐 한 15장에서 20장 정도만 이제 본인이 쓴 거고 나머지 한 16장 이상은 결국은 남의 거를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4개를 주로 베꼈더라고요. 외국의 세리 게모 교수랑 그다음에 UN 보고서 등 4개를 그대로 갖다 붙였는데 어휴 간이 굉장히 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혹시 논문 심사하시면서 지도 교수 이름 엉터리로 써오는 학생이 있습니까? 그거는 뭐 아주 곤장을 맞을 일이죠. 그거는 네. 접수 자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네. 접수를 하기 때문에 네. 거기에 뭐 정확하게 기록이 돼야 그러죠. 되죠. 근데 사실은 논문 심사를 해주는 분이고 가장 어떻게 보면 학생 입장에서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지도 교수님 아닌가요? 계속 지도 받으니까. 그래서 이거 앞으로 중국에 유학 가는 학생들이 있을 텐데 칭화대라면 그래도 중국의 북경대학과 함께 쌍벽을 이루는 명문대학인데 칭화대에서 앞으로 이거 한국 학생들은 받지 말아야겠다라는 이럴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과연 심사가 이게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김건희 논문은 1999년이라 우리 국내 프레저리즘 표절 제도가 아직 정착이 덜 된 상태라 일어난 시점인데 이건 2000년대 이후에 완전히 프레저리즘에 대한 제도가 정착이 된 시점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는지 정말 언제 한번 칭화대 가면 물어보고 싶은 심정입니다. 예,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졸업 논문에 이제 카피킬러에서 41%그 동일 문장 나왔고요. 그리고 사실 지도 교수님 이름도 오기가 있는 걸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에 뭐 탈북자, 반도자 이런 걸 떠나서 이 정도면 국내 학위 같은 경우면 통과됩니까? 그러면? 불가합니다. 일단은 뭐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학위 취득은 언감생신이고 카피킬러로 해서 8% 이내로 와야지 그걸 갖고 심사하면서 또 심사위원들이 이거는 지나치니까 더 수정을 해야 된다라고 수정 요구가 시작이 되는데 41%면 접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좀 전에도 교수님 답변하시는 중에 본인이 직접 이런 퀘스천 그 녹여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법적 책임이 따릅니까? 이렇게 41% 표절하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뭐 보통 석사는 3사람, 박사는 5사람의 심사위원을 거칩니다. 3사람의 뭐 석사 심사위원들이 뭐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고 또 표절 그 검사서를 뭐 첨부하지 않았을 경우에 이제 이게 만에 하나 어떻게 그냥 통과되더면요. 밖에서 이 논문을 보고 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연구윤리위원회에 문제 제기를 합니다. 그대 학교에 귀교에 이런 논문이 있는데 귀교의 논문에 41%가 표절이라고 신고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연구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해가지고 그 지적사항이 맞으면 당연히 논문 취소의 절차에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뭐 제가 좀 질의를 할 텐데 박소영 대표님께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 국무총리 후보자 아들이 그 고등학교에 입학한 과정에서 좀 몇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된 게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해 네, 주십시오. 청문회 문제로 제기된 거 들었고요. 특히 이제 청신국제고등학교 입학하는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보통 청신국제고등학교는 이제 경기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이제 보통 중학교 3학년 때까지 그 경기도에 거주하거나 그리고 거기서 나서 자란 학생들이라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검정고시나 중학교 졸업자라고 하더라도 경기도에 거주해야 되는 뭐 이런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외에 이제 예외 조항이 있는 게 이제 국제학교가 없는 국제고가 없는 광역시의 경우 이게 이제 그 입학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서울이나 이 김 후보자의 아들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거주했었던 서울이나 인천, 세종, 부산, 대구 뭐 이런 데는 예외입니다. 그런데 지금 4월 3일로 제가 지금 이제 저도 자료 조사한 거에 의하면 4월 3일 뭐 2020년도니까 중학교 3학년이면 이미 중학교 3학년이 이미 시작이 된 다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는데 시작하고 나서 보통 저희들이 이제 학부모들이 아이를 국제고를 보내거나 특목고를 보내야 되겠다고 그러면 훨씬 이제 계획을 더 치밀하게 세우거든요. 그런데 4월 3일 날 이사했다 이렇게 그 전입이 됐다 이런 부분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거 청신국제고를 가기 위해서 제주도로 그것도 뭐 제주도까지 이렇게 가서 1년 중학교 3학년을 또 다니고 그리고 이 지금 그 부모 전처인 부모가 이 학생을 케어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제주도에 같이 이제 거주한 걸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 과정도 보면 취업이 이제 그 뒤에 되시는 걸로 돼 있더라고요.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되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주도로 이사해서 그리고 전처가 취업하는 과정 그 취업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도 발언을 했지만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라는 곳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전 의원이 이사장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일반적이지 않다. 학부모들이 봤을 때는 국제고를 들어가기 위해서 편법으로 입학을 하기 위한 그런 이사가 아니었느냐 이런 의혹들이 제기가 되는 거죠. 네. 네,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질문할 텐데 김민석 네. 후보자는 본인 고교 동아리를 통해 아버지 친구인 국회의원과 함께 법도 만들고 아버지와 같이 국회 세미나도 개최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대에서 통신으로 인턴을 했다고 하는데요. 글쎄 근데 이런 게 말하자면 다 스펙인데 보통 스펙을 쌓는 거는 대학교의 입시에 상급 학교에 쓰이기 위해서 보통 이런 스펙을 쌓는데 네. 이제 청문회장에서 김민석 후보자한테 물어보니까 이 스펙 쌓은 거와 입시 서류는 무관하다. 자기가 넣지 말라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입시 서류는 안 냈거든요. 그래서 이건 저는 좀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결국은 많은 국민들이 조국 그 전 장관의 입시 비리, 자녀 입시 비리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도 그 당시에 청문회에서 다 부인했거든요.
입시 비리와 관련된 뭐 인턴 과정이라든지 부모 찬스, 아빠 찬스 써서 또 엄마 찬스 써서 스펙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부인했고,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사실 다 드러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일반적으로 국민들은 불신이 있는 거예요. 특히 이 정치인들의 이런 자녀들의 이 스펙 관리해 준 부분들이, 아, 이게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김민석 후보의 이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걸 통해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제는, 아, 이게 정말 우리 일반 국민들하고는 별다른, 정말 또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구나, 이 정도로 그 어떤 박탈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부분이 너무 많고, 그것이 결국은 입시의 비리가 입시에 반영이 안 됐다고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믿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본인이 얘기한 대로 그것이 입시하는 데, 코넬 대학에 입학하는 데 반영이 안 됐다, 그것을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그거를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학교에다가 그 입학할 때 자격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학교에서 요구해서 뭐 답변을 받든지, 저는 얼마든지 그 청문회 준비하는 기간 동안 의혹이 계속해서 제기가 됐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했다. 본인의 정말 억울하다는 것을 해명하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시간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그 자료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뭐 야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도 우롱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도 우습게 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교육이라는 게 100년지 대계고 정부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기도 한데, 김민석 후보가 청문회 동안 보여준 모습이 교육자, 학부모, 학생들한테 어떤 귀감이 될 수 있을까요?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지 않아도 뭐 많은 국민들이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공직자라면, 선출직들은 뭐 투표해서 됐으니까 본인들이 어떠한 뭐 좀 흠결이 있어도 내가 이거 국민들한테 선택받았다 이러면서 늘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국회의원들 보면. 그런데 사실 이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정말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인물인데, 그 내세워야 되는 아주 대표적인 인물인데, 이거는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거냐면, 김민석 후보의 이 자격 문제는 우리 구급 공무원도 응시할 수 없는 자격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국가적인 망신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일반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이 김민석 후보의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재산 증식 과정이라든지 이 교육 문제, 특히 이 본인 석사 논문 과정,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정말 열심히 살아도 소용이 없구나. 아, 우리가 계속해서 국민들이 외치는 것들이 어떤 특권을 폐지하라는 얘기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본인이 어떤 정치인으로서 그 자리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려온 게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는 건데, 이 교육적인 측면에서 특히 우리 미래 세대들, 대한민국의 우리 청년들 또 학생들, 정말 열심히 뭔가 본인들이 이루어야 되는, 본인 스스로 열심히 해야지만 이룰 수 있는 우리 일반 국민들이 그 시선에서, 이 눈높이에서 봐서는 정말 김민석 후보의 이 모든 이 문제들, 의혹이 제기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된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고, 많은 국민들도 더 분노하고 박탈감 느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김금혁 의원님한테 곽규택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네. 예, 그 김금혁 의원님께 질문 드리기 전에 제가 아까 김경률 회계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조금 확인해 보고 싶은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이 강신성 씨라는 분이 과거에 이 배추 농사 투자해가지고 한 3년 동안 월 450만 원 줬다 하는 그 장본인이기도 네, 하고요. 맞습니다. 네. 그로부터 한 10년이 지난 시점에 또 강신성 씨하고 주변 인물들이 1억 4천만 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또 돈을 빌려준 또 장본인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슨 알라딘 램프의 지니 같은 사람인 것 같아요. 김민석 후보자한테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 강신성 씨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 부지를 어떤 정읍시장의 허가를 받은 이후에 그 땅이 폭등을 해가지고 땅값이, 그래서 50억을 대출을 받았다, 이게 언론에 나왔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회계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받자마자 30여억 원 정도를
대여가 나간다는 거죠. 네네. 이 부분이 문제라고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네. 그게 왜 문제이며 어떤 좀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좀 우리 국민들께서 알 수 있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먼저 정말 준비되지 않은 질문이어서 현장성 있게 먼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아까 제가 시간 문제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그 신성 ENT의 회사 지분의 약 20여 %만 가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20% 가지고 있고 우리 곽규택 의원님이 지분 50%, 김희정 의원님이 30%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김경률이라는 사람이 정확히는 그해 40억 대출이 먼저 들어옵니다. 40억 대출 들어오자마자 김경률이 그 돈을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이거 두고 보실 겁니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거든요. 예, 예. 그 말은 제가 봐선 이건 김경률이 실소유주이고 나머지는 바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그 자체 곧바로 횡령 배임의 문제가 그 즉시 발생하고 이건 뭐 수십 차례 어떻게 보면 완고한 판결 사례로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없었다라고 한 것은 그러니까 사실 굳이 또 조국 사태를 다시 언급해 보자면 제가 관련된 여러 가지 펀드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면 회사에 투자된 금액 혹은 이 경우에는 은행으로부터 빌린 50억이란 돈이 당연히 그 뭐 여기 어떻게 보면 생활 상식으로 아실 테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린 회사는 가장 그 계정에 안 띄워야 될 금액이 가지급금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회사에 가지급금이 있다 치면은 이거 있으면 그 대출 연장이 안 돼 버리니까 곧바로 기한이익이 그 소멸되기 때문에 다 이걸 막 숨기려고 하거든요. 뭐 채권이다 뭐다. 근데 지금 이 경우에는 보면은 임직원 대여금, 특히 저는 이제 강신성 씨로 지목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분이 40억을 다 가져갔다라면 제1금융권인 은행에서 이걸 가만두고 보겠냐는 거죠. 예.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로 위법 소지가 있고 저는 조금은 제가 좀 과다하게 해석해 보자면 이건 금융감독 차원에서도 해당 은행, 해당 금융권의 내부 시스템에도 큰 문제가 있고 당연히 금융감독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조사 차원의 그런 것들이 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먼저 김금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정말 그 마음에 와닿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그 이제 법적으로는 북한 이탈 주민 이렇게 이제 호칭을 하고 통상적으로는 탈북민이라고 이제 명칭을 하는데 이 김민석 후보자가 논문에서 쓴 도북자 또는 반도자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북한이나 중국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는 것으로 혹시 알고 계신지, 예, 한번 그리고 그런 말을 느꼈을 때 느낌 말씀해 주시고요. 또 이게 그 청문회 과정에서 김민석 후보자한테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이런 법률이 있는지조차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 또 북한 이탈 주민의 한 분으로서 어떤 느낌이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린다면 저도 해당 그 주간조선이었나요? 그 기사를 보고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저도 몰라서 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이탈 주민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 탈북민을 지칭하는 용어가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때 만들어진 세터민부터 시작해서 뭐 탈북자, 탈북민, 북한 이탈 주민 등등의 뭐 여러 가지 용어를 들어봤지만 반도자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들어봤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몰라서 뭐 그 중국의 네이버라고 할 수 있는 바이두에도 좀 쳐봤고요. 그리고 한자 사전에도 쳐봤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반반자에 도망도자에 그리고 사람 자자를 써서 배반하고 도망친 사람이라는 뜻이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 사실을 확인하고 나서 그럼에도 제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일 수도 있으니 해당 사실을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의 특파원으로 나와 있는 중국인 기자에게 이 해당 기사를 보내주면서 반도자라는 말, 도북자라는 말 혹시 중국에서는 쓰냐? 그 친구가 탈북민에 관한 기사를 여러 번 썼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알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잘 모른답니다. 바이드 찾아봤더니 반도자라는 표현을 쳤을 때에는 탈북자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아까 그 청와대 있을 때 쓰신 논문이 41%가 표절이라면서요. 그 표절을 한 41%의 탈북민은 레퓨지 혹은 디펙터로 나옵니다. 왜 그건 표절 안 하시고 왜 새롭게 단어를 창조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탈북민을 배신자라고 부르는 집단은 오직 북한밖에 없습니다. 1997년 황장엽 조선노동당 비서가 우리나라로 이제 망명을 선택했을 때 그때 북한이 거의 악에 바쳐서 배신자는 뭐 갈라면 가라라는 표현을 썼고, 또 최근에도 우리 태용호 전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서도 배신자라는 표현을 쓰면서 탈북민들을 향한 적대적인 시선을 이런 배신자라는 표현과 기타 다른 어떤 악의적인 표현으로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북한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표현을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입에서 듣는 날이 온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놀랐고요. 2013년 제가 기억하는 게 맞다면 임수경 의원이 그때 당시 백요셉이라고 하는 탈북민 대학생을 향해서 어디 배신자가 감히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객이냐, 배신자는 조용히 입 닥치고 있어라라는 표현을 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민주당은 사과를 했죠. 하지만 그 사과가 진정성이 없었고 지금 여전히 1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탈북민들을 향한 혐오적인 발언과 표현, 그런 것들이 남아있고, 그것에 대해서 상처를 입은 탈북민들이 직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오히려 사과를 하는 대신 왜 색깔론으로 가져가느냐라고 하면서 철진한 색깔론을 그들이 들고 오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 국민의힘이든 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국민 어느 누구도 색깔론에 색자도 올린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들이 먼저 색깔론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고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면 저는 이것은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김인석 후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입장을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 북한 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은 사실 1990년대 말에 만들어진 법안이고 지금까지 수십 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어 왔습니다. 1990년대 말에 고난의 행군 이후에 북한에서 대규모의 탈북민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들에 대한 어떤 법률적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에서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그 법률 개정안을 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국무총리 후보자라는 사람이 그 법률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심지어 작년에는 7월 14일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지정하면서 그 북한 이탈 주민들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한 주권자로서 국민으로서 보다도 당당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그런 기념일까지도 제정을 했습니다. 얼마나 이 북한 이탈 주민 그리고 탈북민, 이 북한 인권에 관한 이슈에 관심이 없으면 기념일이 지정됐는지도 모르고 그런 법안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는 이런 사람에게 어떻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길 수 있는지 저는 그런 부분에 상당히 큰 우려가 들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요. 그럼에도 이런 여러 가지 이슈와 여러 가지 어떤 의혹과 또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무격다짐으로 180석으로 힘으로 찍어 누르려고 한다면 저 같은 탈북민들은 목이 쉴 때까지 아마 목소리를 높일 겁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다음 김채수 대학생 계신데 우리 이종배 위원장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채수 전 위원장님, 현재는 이 위원장 이제 마치신 상태고 현재는 대학생 자격으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셨죠? 네, 지금 대학생이고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이고요. 그러면서 당에서 지금 중앙대학생위원장도 함께 역임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장 이제 학교 다닐 때 같이 역임한 전 경력도 있습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박소영 회장님 말씀하셨던 그런 아들 스펙과 관련된 사항들, 또 이런 아들과 관련된 어떤 일종의 정치인의 특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해서 같은 대학생으로서 어떻게 보셨는지요? 사실 계속 문제됐던 게 이제 특히 민주당에서 이제 이제 정치인, 이제 아빠 정치인 찬스, 아빠 찬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청년들에게 불공정의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분노했었던 거를 이제 끄집어내 보자면은 이제 조국 전 대표의 지금은 이제 감옥에 가셔서 감옥살이 하고 계시는데 그런 것들의 공정 그리고 특혜 이런 이제 뭐 기득권 이제 소위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중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분노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되게 깨끗한 척하고 고결한 척하면서 사실 본인의 가족들과 본인 친지들에게는 그 누구보다도 정말 특혜를 내려주고 찬스를 내려주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히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지금 가장 크게 지금 좀 되게 절망적인 것들은 이제 수저 계급론입니다. 이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우리 부모님 세대가 이런 것들이 수저가 정말 좋지 않으면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구나.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는 지났구나. 이런 것들이 청년들에게 가장 절망적이고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는 것들은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기자님들 모든 전 국민들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거에 지금 기름을 지금 붙여서 지금 불이 아주 그냥 붙여놓은 상태인데요. 사실 이런 것들 보면은 어떻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좀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군으로 자라날 수 있겠는가? 사실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정말 힘이 풀풀 딱 꺾이고요. 그리고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또 심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청년들 가지고 늘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것들이 또 이 동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해되는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제출한 2차 추경 예산이 총 한 35조 되는데요. 30조 중에서 한 20조 정도가 국채 발행해서 수입으로 만드는데 그 국채 발행하다 보니까 이제 관리 재정 수지가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훨씬 올라서 4.2%나 되고 있고 우리 기준이 이제 3%로 기준을 삼았었는데 4.2%나 되고 또 1,300조가 국채 총액이 1,300조가 넘어섰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세대들이 갚아야 될 돈이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추경 예산으로 전 국민에게 이제 지원금을 주고 또 그리고 이 장기간 은행 빚을 못 갚은 분들을 탕감시켜 준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또 성실하게 납부한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박탈감 이런 문제까지 제기하고 있고 그러는데 좀 공정에는 좀 어긋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젊은 세대가 보는 입장은 어떤지 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모든 전 국민과 청년들 모두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가 부채에 대한 부담을 왜 도대체 우리 미래 세대에게 짊어지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정말 놀라움과 경악을 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마음대로 신용카드를 그냥 긁어놓고 신용카드에 대한 청구서는 저희 미래 세대에게 들이매는 형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의 그 반성도 없이 사실 이런 것들은 금권 선거이자 매표 행위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좀 이런 것들을 업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은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줘서 저희가 만선이 되게끔 그러한 방법도 알려줘야지 그냥 고기들을 가져다가 그냥 이렇게 먹이고 하지만 그 고기들도 결국엔 또 우리가 다 갚아야 되는 그런 것들의 부채입니다. 그런 것들을 도대체 어떤 생각으로 청년 세대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전 국민들이 좋아할 거 생각하는지 그러한 것들 굉장히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장기간 이제 부채 이제 연체에 대해서도 그것도 사실 그런 것들을 이제 탕감을 해주겠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우리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가져다가 생생내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를 금할 수 없고 그러한 행위들은 당장 중단해 주시길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오늘 국민청문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당에서 처음에 제기했던 10대 의혹이 우리 당에서만 제기한 것이 아니고 국민적 의혹으로 이래 증폭된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김민석 후보자가 진정으로 총리로 임명이 돼서 활동을 하려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해소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대 의혹 중에 한 가지만 해소를 못해도 지금까지 낙마 사유였습니다. 10대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김문석 후보에게 제출하라고 했던 서류가
김민석 후보 얘기가 전부 다 이렇게 꿰맞추게 하고 만들어낸 것 같으니까 한 가지라도 제대로 증명을 하라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 증명하라는 것이 마지막에 이제 1,400만 원을 각 채권자 11명에게 이제 총리로 내정된 이후에 갚았습니다. 그럼 그 갚은 걸 어떻게 갚았냐 그러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갚았다고 그래서 그럼 은행에서 대출 받은 거 제출하라. 1,50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고요. 1,500만 원. 1,500만 원 대출 자료를 제출하라 그러니까 1억 5천 죄송합니다. 1억 4천을 빌려서 1억 5천으로 대출 받아가지고 갚았다 그러거든요. 그럼 1억 5천 대출 받은 자료 그거 뭐 쉽잖아요. 그거 낸다고 그러더니 그거 안 냈고 또 장모로부터 처가 매달 300, 400만 원씩 생활비를 지원받은 것이 전체 2억 된다. 그럼 증여세를 냈느냐? 그러니까 냈다. 그럼 증여세 낸 자료를 제출을 하겠느냐? 하겠다. 그래서 그거 제출하라. 그래서 많은 자료, 우리가 요구한 자료 중에서 25% 정도밖에 안 냈는데 그 두 가지만 내도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믿겠다. 이래서 그 두 가지를 좀 내라 그랬는데 마지막까지 제출을 안 해서 결국 의혹이 해명이 안 되고 오늘도 얘기된 것이 이게 뭐 둘러대기고 깨맞추기고 거짓말이고 이런 것으로 그냥 국민들을 이렇게 속인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의혹을 해소한 후에 당당하게 국무총리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자료들을 제시하면 그러면 저희들도 청문 보고서 채택하고 또 인준하는 데도 참여할 그런 의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1시간 25분 정도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이 묻습니다. 왜 김민석에 합니까? 저희 대답은 이렇습니다. 아닙니다. 김민석 후보자는 아닙니다. 여러 분야의 여러 세대 우리 국민 대표님 6분이 오셔서 수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끝내기 전에 우리 이 모임을 주최하신 우리 송원석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국민이 묻습니다. 왜 김민석이어야만 합니까?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 이제 마무리 시간입니다. 이미 지난 청문회 때 제기되었던 의혹들 오늘 다시 한번 소상하게 국민들께서 직접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종배 인청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 가지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본인이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약속을 했었으니까 그 자료를 제출하라는 뜻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하면 그 자료에 의해서 국민들께서 그 진실 여부를 정확하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만 제출하면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 절차에 저희들이 동의할 수 있다는 뜻을 또 분명히 밝혔는데 아직까지도 김민석 후보자로부터는 어떤 대답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반응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김민석 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민청문회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경률 회계사님 그리고 김대희 회장님, 남성욱 교수님, 박소영 위원님, 김검혁 위원님, 김채수 우리 대학생위원장님 모두 수고하셨고 함께해 주신 우리 당의 인사청문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직접 보고 듣고 판단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